자, 우선 우리가 가볍게 문학부터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자, 문학은 현대시 5강과 6강. 자, 도봉과 그리운 그 사람, 향하 폐가에 붙여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또 잘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미리 또 체크도 좀 해놓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우선 보기 1번부터 보실 건데요. 1번을 고른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를 보시면은 자연물이 나오죠. 자연물이 나오고 산새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그런데 산새가 날아와 우짖지 않고요, 구름도 떠가고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연물은요, 이 시적 화제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적막한 분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해주기 때문에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한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에 자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럴 때 속성을 대비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여기서는 오히려 이 사람의 심리를 부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호이 호이 소리 높여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고요. 또 붉게 해는 넘어가고 이렇게 시각적 심상도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외로움을 부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화제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 보세요. 나에서도 리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둡게 일어나 시각적이고, 들먹이며 울고 청각적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1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을 부분에서는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감정이입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만 의인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인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 2번의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미음을 보시면 저문들끼리예요. 저문들끼리니까 시간적 배경에 해가 저물 때잖아요. 그럼 시간적 배경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3번의 답은 5번, 4번의 답 5번. 예,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왜 그렇게 쳐다봐요? 네, 아니, 저도 다 왔습니다. 아유,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밝히네요. 네. 거만한데요? 자, 이번엔 현대시 6강으로 가시겠습니다. 문제 1번이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자, 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필기를 잘했다면 두 번째 연에 청각적 심상이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걸쭉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청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에서, 이 시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는데 전설 같은 풍속을 2번 동그라미 쳤어요. 그 말은 같은 시 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에서 보시겠습니다. 나에서도 청각적 심상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 미음 부분 있죠.
찌는 말복철 저녁새 때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면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가랑 나랑 둘 다 청각적 심상을 활용했고요. 대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거고요. 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다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나에서는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C9가 단어예요. 시어가 단어고요. C9는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C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단어들이 몇 개가 뭉쳐있죠. 이런 걸 9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주어 서술을 다 갖추고 있으면 절 또는 문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2번의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이게 지금 여기 안 온 학생들도 답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을 맞춘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기 1번을 고른 사람, 보기 3번을 고른 사람, 보기 4번, 보기 5번 아주 답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틀렸죠. 누군가는 틀렸는데 그 누구가 누군지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우성이는 기대도 못하네. 안타깝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일단 보기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시에서 고약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세계 혹은 과거와 달리 암울하게 변해버린 세계로 그려지기도 한다. 가에서 고향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그리고 그것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존재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가의 고향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세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시겠습니다. 가에서 고향을 병들지 않은 젊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병들지 않았다는 거 좋은 거죠. 젊음이라는 것은 늙음보다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었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활기차고 패기 있고 좀 순수했던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순수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요. 보기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에서 환한 얼굴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 맞죠? 수스럭거리는 수수박 그러면서 막 꽉짜지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좋은 거예요. 일단 4번의 앞부분 맞습니다. 자, 5번 가시겠습니다. 가에서 냇물가를 구슬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웠던 고향의 모습.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1번은 답이 아니었지만 4번, 5번은 답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맞죠. 1번은 일단은 맞는 거에 답이 아니고 4번, 5번은 아직 뭐 여지가 남아있어요. 앞부분은 맞았지만 뒷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는 아까 보기 박스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나에서 고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로,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뜻이죠. 황폐해진 공간이다. 몰락한 고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도시로 떠나게 된다. 따라서 나의 고향은 농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자 현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보기 3번 보실게요. 3번. 나에서 외딴 집에 주인이 소식이 없어요. 왜? 떠났으니까. 그러면 농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게 맞죠? 소식이 있다는 건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더라. 3번 맞네? 그럼 이것도 답이 아니네. 다시 보기 4번에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나에서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필기를 했어요. 참새는 뭡니까? 쓸쓸함을 부각하는 소재지 얘 자체가 농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보기 5번도 뒷부분 볼게요. 나에서 지붕을 풀 버섯이 자라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저번에 다 했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버섯이 막 자라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이제 가끔 인스타 같은 걸 보시면은 창틀이나 문 틈에 버섯 자라는 거 알아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물론 뭐 그게 자기 의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버섯이 자란다는 것은 보통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 진짜 이거를 그냥 고루고루 어떻게 답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지 정말 신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답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2명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이 보냈거든요. 2명은 맞았습니다. 자, 현재 지금 5강과 6강 다 했으니까 이번엔 고전선문 6강 설생전이죠? 강민이 밥 먹고 왔나? 네, 먹었어요. 이제 너 이게 다리 다친 거는 이제 뭐 멀쩡하냐 이제? 네, 이제 잘 달려? 네, 저 축구도 또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건 뭐야? 고전선문 6번입니다. 1번에 2번. 2번도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만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 다니는 또 다른 반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동급생이라 해야 돼. 동학년 1번을 고른 사람이 2명, 2번을 고른 사람이 3명, 3번과 5번을 고른 사람이 각각 1명씩 이렇게 답이 갈립니다. 일단 답은 4번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답은 4번인데 이게 좀 많이 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헷갈렸나봐요.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 가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신동복의 야간집, 학산 한원과 이규경의 백과사전은 5주 연문장 전산고에도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생의 칭호의 관찰사가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생전을 쓴 사람의 이름은 오도일이거든요. 오도일이 결국에는 자기 할아버지를 출연시킨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관찰사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설생은 잘못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글을 쓴 오도일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오윤겸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관직을 그만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세상에서도 결국 자기 하나 잘 살아가려고 관직을 유지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비판 받는 거 당연히 싫잖아. 그래서 약간 변명 같은 이야기를 만든 건데 좀 읽어볼게요. 오윤겸은 강원도 관찰사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닌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정확히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원희룡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도 했고 국토부 장관도 했고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왜? 강민이가 원희룡처럼 생겼어? 왜 쳐다봐? 원희룡 알아요? 알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원희룡은 그냥 예를 든 거고 그런 느낌이다. 뭐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니까 정부 관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중앙정계에 있던 당시 개축 옥사가 일어나자 그는 광해군에 반대하는 뜻을 품고 광주 목사로 물러가기를 자원하게 됐지만 결국 관직을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반정으로 권좌에 오른 뒤에도 그 밑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좋게 말하면 그만큼 실력은 또 좋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한덕수 총리 알아요? 국무총리가 한덕수거든요. 한덕수 몰라요? 좀 그 정도는 좀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 네? 대통령이 누구야? 알죠. 누군데? 세계리. 뭐야? 서결이. 서결이요? 서결이. 서결이 형?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친한가 봐. 네, 친이라고 죠. 그래요? 그럼 그냥 저기 대통령실 들어가 그냥. 취업해라 취업해. 되게 친한가 보네. 자, 그래서 한덕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노무현 때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윤석열 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왕이 이 왕에도 붙어 있었고 이 왕에도 붙어 있었으니까 약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손자인 오두일 또한 인조의 계벌리는 임금 밑에서
부재학, 이조참판, 병득판사 등 요직을 거쳤기에 광해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좀 뭔가 계속 관직을 해먹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변명 같은 걸 좀 하고 싶었던 거야. 필요할 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을 보시면 가를 고려할 때 디귿을 통해 오도일은 대추곡사 당시 조부가 곧장 응거하지 않은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왜 물러나지 않았다? 부모님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 보기 4번. 보기 4번을 보시면 나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설생전에는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의 말미에는 설생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붙어있는데 그 일부는 이러하다. 선비는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촐히 한다.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도이다. 설생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은둔했지만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무선비들이 함께 일어서던 때에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에서 벼슬에서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생은 끝까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광해군이라는 폭군이 물러났으니까 인조와 같이 훌륭한, 이건 이 사람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조는 진짜 무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생각할 때 오도의 생각으로는 인조 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나아가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을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차들을 찾았다. 이건 뭡니까? 친구끼리 만나기 위해서 했던 약속을 지켰던 것 뿐이지 벼슬이나 관직에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에요. 나아감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자, 보기 5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이 생각할 때는 미음은 어진 새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설생에 받아들여도 좋았을 법한 제안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음 부분은 벼슬을 주려고 했잖아요. 오도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좋은 임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겁니다. 답 4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인데요. A를 보니까 그냥 배경 묘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되어 있고 이러쿵저러쿵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나타나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기 박스 보세요. 조선시대 문인들은 직접 산수를 유람한 뒤 유람의 경험과 자취를 기록한 산수유기를 남겼다.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극소수선비만 유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채에 누워 타인의 산수유기를 읽으며 산수를 간접 체험하는 와유를 즐겼습니다. 이 와자가 실제로 눕다 와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누워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마치 여행을 한 것처럼 느끼는 거. 이게 와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람하지 않았어도 책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자, 대체로 산수유기는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을 유람주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의미한다. 설생전의 회령군에 대한 서술에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창작된 17세기 당시 군인들에게 산수는 유기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미를 탐색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지러운 현실을 잊고 도피처로 여겼고 이에 따라 산수유기 속의 산수도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는 환상적 공간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환상적 공간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회령군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관찰사가 산수를 간접 체험했다. 틀렸죠. 실제로 설생의 친구였던 관찰사는요 직접 가서 본 겁니다. 간접 체험한 게 아니에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보기 5번 보세요.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한 찬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에 대한 유람주체의 의미. 이 생각을 누가 했다고요? 관찰사가 했다고요. 관찰사가 와 이렇게 웅장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람 주체인, 그러니까 유람을 했던 그 사람인 관찰사가 맛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아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고전 산문 8번 소현성 록인데요.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보기 3번 보십니다. 부황후는 공주를 죽이려 하는 소승상의 상소를 근거로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기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에게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라고 부황후가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에요. 뭐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는 없습니다. 네. 자.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누구 얘기 안 했어요. 자. 답은 그럼 몇 번이냐? 4번이죠. 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틀릴만 하긴 해요. 근데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100% 적절한 걸 골라야 돼요. 80% 적절하면 안 돼요. 자, 기억은 황제의 글입니다. 황제의 글의 요점은 뭐냐면 법대로 해라요. 이게 요점이에요. 자, 보기 1번을 보세요. 공주에 대한 처형을 서둘러라. 아니야. 법대로 하라고 했지 빨리 처형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이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보세요. 1번의 니은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철회하라. 요거는 맞아요. 3번 뒷부분 인정에 호소하며 공주에 대한 처형을 결정을 당부해라.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1번의 뒷부분도 맞기는 맞는데 3번의 뒷부분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정에 호소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근거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1번의 기억 부분은 틀렸고 니은은 좀 부족했다. 3번은 둘 다 가장 적절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안 좋았다고 봐요. 나는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쨌든 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읽었어요. 우리가 밑줄도 쳤기 때문에 읽지 않고 바로 답으로 가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시아비를 죽이려 했기에 맞아요.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승상을 이뤄야 한다는 황제의 말을 통해 맞아요. 왕권보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중시되고 있다. 만약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더 중요하지 않고 왕권이 더 중요했다? 아니 그러면 그냥 황제가 찍어 누르면 돼. 야, 내 실화 아니냐? 어떻게 내 딸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이러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안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2번은 맞는 거죠. 2번을 많이 골랐어요 지금. 이것도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틀린 학생이 있어요.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삼강법도의 해이함을 걱정하면서도 어머니의 글을 본 후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소승상의 모습 맞죠? 근데 아빠가 아니었죠? 엄마의 글이었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부장적 권위 질서는 중요한 건 맞는데 왜냐면 자기 부모니까 유교적인 질서에 맞아떨어지잖아.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 부분에 대한 답을 맞춰봤는데 혹시 선생님 뭐 이제 설명 듣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학 부분을 이제 답을 맞췄으니까 이번에 이제 사회문화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독서를 좀 잘하셔야 돼요. 독서를. 니네 방학했지? 네, 이거 어디서? 교과서 받았냐? 그럼 그거 언제 받아? 1월 달에 나갈 때 같잖아. 아 1월 달에 나가는 날이 있어요? 니는 중간에 혹시 나가는구나. 일주일 뭔가. 진짜? 4일? 5일? 아니, 아직도 그런 학교가 있구나. 요즘은 보통 그냥 방학하고 바로 3월달로 틀이. 틀이요? 네. 크리스마스 틀? 한번이 아쉬워. 자, 사회문화 3번은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잘 풀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허. 어허,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요. 야, 이거 뭐 거의 다 설명해야 될 판인데, 지금? 자, 그러면 아예 그냥 본문을 보시죠. 네. 5문제를 설명드려야 돼서 그냥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벗으면 추울 것 같은데. 이러고 수업하면 이상하다. 전 좋아요. 섹시해? 네. 이러고 좋아하는구나. 그럼 입어야지. 그리고 선생님 또 결혼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강민이가 좀 위험하거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일단 넘어가시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의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 근데 빚이 3억이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안 해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의료이다. 이와 유사하게 밑줄 해볼게요.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총생산은 돈을 버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부채는 빚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하므로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2번은 맞는 거예요. 어떤 과정의 마지막의 끝, 요거 2번은 맞는 겁니다. 이거를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네? 왜 자꾸 웃어요? 이거를 고르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자,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밑줄. 국내 총 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대한민국, 중국 과연 어느 나라가 빚이 많은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얘네들 경제에 비해서 괜찮은 것인가? 이런 비교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또 이제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국가가 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는 3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입니다. 자, 국가 채무는 이미 네모가 쳐져 있네요. 그럼 문제가 나오겠다는 뜻이겠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밑줄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자, 직접적인
의무, 그러니까 상환은 갚는 거예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가 국가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은행에서 뭐 한 30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 갚아줄게. 그냥 이런 게 이제 국가 채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밑줄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부채를 뭐라고 합니까? 일반 정부 부채. 일반 정부 부채 괄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정부 부채는 1번 국가 채무가 1번이죠?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이게 바로 일반 정부 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의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부채를 괄호하세요. 공공부문 부채. 그럼 이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부 부채니까 요 2번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숫자가 왜 이러냐? 자,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밑줄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부채를 설정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맨 밑에 써있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단.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집계하여 밑줄 국제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예요. 이거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를요. 자, 일단 우리가 세 번째 문단까지 읽었다고 하고요. 문제를 좀 몇 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먼저 보실까요?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 3번 보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의 정부 범위.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가장 작죠. 점점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좁은 범위의 정부 범위를 상정한다는 말은 맞죠. IMF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1번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 자, 보기 5번 보세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바로 가요. 4번 문제. 4번 문제도 진짜 많이 틀려요. 자, 신문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며 악어의 벌리님 모양으로 격차가 벌어진 결과이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을 벌면 빚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버는 돈의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큰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81%에 비해 크게 낮아서 괜찮다. 그럼 얼핏 보면 되게 우리나라 부채가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2번이라고요. 일반 정부 부채로 본다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한 게 일반 정부 부채란 말이야. 그래서 답 5번입니다.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한다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다른 학년 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틀렸어요. 근데 3번을 보시면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아요. 물론 맞죠.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에 국가 채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3번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동그라미 가에서는 일반 정부 부채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5번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4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보기 5번 한번 보세요. 국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포함 범위를 적용하여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부 부채와 같이 하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5번은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문단이 네 번째 문단인데요. 그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는 이제 밑줄을 쳤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충당부채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충당부채 괄호 좀 할게요. 충당부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금 돈을 조금씩 이제 걷어들이죠? 걷어들이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얼마큼 주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약간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먼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을게, 나중에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빚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문단에 잠시만요. 이 문단에서 그 알파벳 E 있죠? 알파벳 E. 네. 그러니까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6번에다가 5번입니다. 6번에다가 5번,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밝고 분명히 봄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드러내 보인다 이 뜻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에요. 다시 돌아가셔서, 자,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밑줄,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에요. 잘 안 나요, 정부 부채. 다음,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충당부채를 넣어야 된다. 이 근거는 뭐냐면 밑줄,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선진국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게 좀 잘 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개혁했어요. 개혁을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게 재원 부족이잖아요. 그 심각성을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심각성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60대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된대요. 60대 이상이. 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연금이 계속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이 심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금으로 나갈 돈을 일반 정부 부채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갑니다. 답 4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젊은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젊은 애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이 든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갔어야 되냐면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나이 든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연금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죠. 자기는 얼마 내지 않고 받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고 심지어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못 받냐 이런 거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연금 개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연령을 좀 뒤로 늦추고 더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낸 사람들이 좀 손해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 조금 낸 사람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많이 낸 사람들은 자기가 낸 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낸 만큼만 딱 받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연금을 뭐 몇 천만 원 냈다, 뭐 7천만 원 냈다. 그럼 내가 죽어도 그 남은 돈 있잖아요. 연금 받은 거 빼고 남은 돈을 유족에게 줘요. 그러니까 뭐 그건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좀 그런 약간 손해인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번에 답은 4번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A의 내용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기억의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입니다. 문제를 잘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 입장의 자료도 있어야 되고 반대 측 입장의 자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찬성이든 반대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거 얘는 이거 해서 어쨌든 다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 거야. 어느 한쪽의 입장만 늘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보기 3번 보세요. 한국의 공적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예상 추이. 자, 2030년에는 수익이 얼마큼 날 것이다. 2040년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다. 이 추이를 알아야 이걸 알아야 충당 부채 규모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알아야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잖아. 그러니까 3번은 필요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든 저렇게 산정을 하든 어쨌든 충당 부채를 있다 없다. 그러니까 충당 부채를 넣어야 되느냐 말느냐 이거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체가 어떻게 변해 왔느냐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5번에 다 5번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다 불러드린 거죠? 네. 6개 다 불러드렸고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6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어요. 아우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과학기술 6번으로 갈 건데 6번도 어려웠어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틀렸습니다. 1번도 설명해야 되고 2번,
3번, 4번. 예, 뭐 그렇습니다. 차분차분하게 합시다. 쉬는 시간. 이거 표정 어때요?